네 번째 메인 시나리오가 끝난 후 독자가 시나리오대로 절대왕자에 앉기는커녕 부숴버리자 중급 도깨비 바울은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는 독자에게 매우 화가 났다. 그러더니 도깨비 바울은 사람들을 어딘가로 보내버렸다. 이건 원작에도 없던 진행이어서 독자는 순간 당황했다. 그렇게 일행들도 도깨비 바울에 의해서 전부 어딘가로 사라져버렸고 독자 역시 어딘가로 이동하게 되었다. 정신을 차리니 독자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 옥상에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10일간 생존하라는 서브 시나리오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다. 회사에 다닐 때 유일하게 의지했던 사람 윤대리였다. 윤대리는 이곳에는 자신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며 독자를 자신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곳은 코인 농장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약자들을 철창에 가둬놓고 서로 싸움을 시킨 뒤 그 모습을 성자들에게 보여주며 즐거움을 선사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곳, 일명 콜로세움 같은 곳이었다. 이곳은 분명 멸살법에도 있었던 전개였다. 하지만 독자가 알던 윤대리는 회사 다닐 때의 그 착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즐겼고 싸움을 부추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한수영도 기절한 채 잡혀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분명 한수영은 독자 이외에 멸살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살아있으면 해가 될 수밖에 없는 독자의 적이었다. 하지만 독자는 멸살법을 읽을 때도 이곳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자들의 행동이 너무나 괘씸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독자는 그곳에 있던 철창을 모두 부숴버렸고 붙잡혀있던 한수영도 구했다. 그러자 그곳의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사게 된 독자는 한수영과 함께 그곳의 사람들을 순식간에 제압해 나가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붉은 운석 대지양 시나리오였다. 대지양 시나리오는 절대 왕자에 앉지 않는다면 클리어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나리오이기에 그래서 독자는 한수영과 정식으로 동맹 계약을 맺어 다섯 번째 시나리오를 클리어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꼈다. 바로 인회종이었다. 하지만 독자가 스킬로 확인해보니 그자는 소설 속 등장인물이 아니었다. 한수영은 저자가 하차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자의 이름이 송민호라고 했다. 독자는 그 이름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송민호라는 놈은 독자의 학창시절 독자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양아치였기 때문이었다. 독자는 송민호라는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로 인해 몸이 굳어버렸고 그래서 송민호의 공격에 반격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얻어맞기만 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었다. 송민호가 멸살법을 읽었을 리가 없는데 어째서 이 녀석이 하차자인 것인가? 생각해보니 독자가 멸살법 173편쯤 읽고 있을 때였나? 송민호가 그걸 잠깐 독자에게서 빼앗아서 본 적이 있었는데 독자는 어쩌면 그것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래라면 그냥 제압하고도 남았을 상대였다. 하지만 송민호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독자는 송민호 앞에 서는 것이 겁이 났고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가 않았다. 그때 독자는 깨달을 수 있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제4의 벽이라는 스킬은 현실을 소설처럼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스킬이라는 것을. 그렇기에 여태껏 급박한 상황이든 위험한 상황이든 간에 마치 소설을 읽을 때처럼 자신이 침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반면 송민우에 대한 트라우마는 현실에서 진짜 독자가 겪었던 기억이기에 독자가 그것을 현실이라고 인식해버리니 제4의 벽 스킬이 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독자는 생각했다. 앞으로 시나리오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트라우마는 이겨내야만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서 또 똑같이 당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 소설의 끝까지 갈 수 없을 테니까. 독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포인트를 전부 신체 강화에 사용하여 송민우를 제압하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10여 년간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를 깨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독자는 송민우가 인회종으로 변했다는 사실 덕분에 알 수 있는 것이 있었다. 송민우가 온 곳을 따라가다 보면 다섯 번째 재앙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잡이가 들어있는 노란색 운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독자는 송민우가 온 길을 따라갔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도착한 곳은 웨어울프의 본진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전멸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것을 쓸어버린 듯한 총을 든 무리가 독자의 앞에 나타났다. 한수영은 그중 리더로 보이는 자를 보며 말했다. 저자도 하차자라고. 그런데 그 무리는 독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 독자는 의아했다. 이 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있는 건가?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웨어울프 진영에 있던 노란색 운석을 순순히 독자에게 넘기겠다고 했고 자신들은 북쪽의 재앙을 맡을 테니 다른 4개의 재앙을 처리하라고 했다. 그 말을 한 자의 이름은 조영란. 전우치를 배우성으로 둔 화신으로 꽤나 급이 높은 배우성을 둔 자였다. 그래서 독자는 생각했다. 부하가 저 정도라면 저 무리의 리더로 보이는 저자는 대체 어느 정도 되는 자란 말인가. 그런데 그 순간 리더로 보이는 자와 눈이 마주쳤다. 독자는 느낌적으로 알 수 있었다. 분명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저 익숙한 실루엣. 독자는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저자는 자신의 엄마가 분명하다고. 독자의 엄마는 독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를 선사한 인물이었다. 왜냐하면 아빠를 죽이고 깜빵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그 깜빵에서도 아빠를 죽인 내용으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내었고 그 덕에 독자는 살인자의 아들이 되어서 살아나가야만 했었으니까.
그들은 북쪽으로 떠났고 독자는 노란 운석 쪽으로 다가갔다. 이 노란 운석은 월장석이라 불리우는 것으로 재앙에 대항할 힘 중 하나를 품고 있는 운석이었다. 이 힘을 받아 웨어울프로도 변할 수 있었지만 사실 이 운석의 진짜 용도는 진화가 아니라 대재앙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스킬, 바람의 길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었기에 독자는 운석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한수영과 번갈아 가면서 마력을 주입했다. 그리고 10시간이 지났을 때쯤 마침내 운석이 부화했고 그 안에서 클로노스의 5지배종 중 하나, 최초의 늑대, 이뮨타르, 리카온이 밖으로 나왔다. 클로노스란 대재앙에 맞서기 위해 힘을 빌려주는 5명의 길잡이로 그 길잡이 중 하나가 바로 눈앞의 리카온이었다. 현재 5개의 재앙 중 4번째 메인 시나리오에서 소재앙 레서 드래곤을 잡았고 북쪽의 재앙은 독자의 엄마 무리가 처치하러 갔기에 현재 독자가 클리어해야 할 재앙은 3개였다. 뭐 어쨌든 독자는 이 리카온에게서 바람의 길이라는 스킬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가까운 곳에서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렸다. 주변에 또 사람이 있었나 싶어서 독자는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중혁이 쓰러져 있었다. 독자는 대체 왜 유중혁이 이곳에 쓰러져 있는 것인지 의아했다. 유중혁은 말했다. 시박 중 하나인 이설아가 동쪽에 있는 재앙을 깨우려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서 말리려고 하다가 기습을 당했고 이를 알리기 위해서 독자가 있는 곳인 이곳으로 온 것이라고. 이설화, 그녀는 2회차에서 유중혁의 동료이자 연인이었던 자였다. 그래서 독자는 서둘러서 이설화가 있는 동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때 이설화의 무리들이 독자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독화살, 그 공격을 피할 방법이 없던 바로 그때 누군가가 그 공격을 막아냈다. 그 공격을 막아낸 자는 바로 유상하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착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망설여 하던 유상하가 지금은 망설임도 없이 이설아의 무리들을 죽여나가고 있었다. 게다가 못 본 사이 말도 안 되게 강해진 상태였다. 너무나 말도 안 되게 강해진 것도 이상한데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자신이 알고 있던 유상하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었다. 일단 독자 일행은 유상하와 같이 뒤쪽에 있는 건물로 대피했다. 독자가 보기에도 유상하는 꽤나 좋은 성능의 아이템을 갖춘 상태였다. 그래서 독자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고 유상하는 설명해 주었다. 4번째 시나리오 이후 눈을 떠보니 공필도와 함께 강동구 쪽에 떨어졌고 이틀 전 강동구 그룹과 싸울 때 공필도가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했다. 유상하는 그 틈에 도망쳤고 그러다 주변을 서성거리던 도중 우연히 녹색 운석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독자는 공필도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공필도의 성자와 계약을 맺었었기에 만약 공필도가 죽었다면 뭔가 변화를 알아챘었을 테니까. 그런데 한수영은 유상하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의아해했다. 녹색 운석에서 아이템을 얻었다고 한들 이렇게 갑자기 강해질 수 있는 거냐고. 뭔가 수상한 구린내가 난다고 말이다. 유상하 역시 한수영을 경계했다. 왜냐하면 한수영은 충무로 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었으니까. 그렇게 둘은 대립했고 싸우려고 들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도깨비가 등장하여 동쪽의 재앙을 막아내라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열었다. 이 시나리오가 열렸다라는 것은 곧 동쪽의 재앙이 부활한다는 의미일 터. 그래서 일단 독자는 유상하와 한수영의 싸움을 중지하였고 재앙이 당긴 붉은 운석 쪽으로 가고자 하였다. 붉은 운석 근처에 가니 이설아의 무리가 운석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마력을 주입하고 있었다. 독자는 이를 막기 위해 이설아와 싸우게 되었다. 그나저나 궁금했다. 본래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이설아는 재앙을 막는 자일 터 어째서 이번 회차의 이설아는 이 재앙을 깨우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정보창을 열어보니 이설아는 5 길잡이 중 하나인 페러사이트의 여왕 엔티누스에게 정신지배를 당한 상태였다. 분명 본래 길잡이의 목적은 지구인들과 함께 재앙을 막는 것일 터 대체 엔티누스는 또 왜 더 재앙을 깨우려고 하는 것인가. 독자는 이설아를 제압하고 이설아의 몸속에서 엔티누스를 꺼내어 물었다. 대체 저 재앙을 깨우려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자 엔티누스는 말했다. 인간들을 돕다가 오히려 자신의 세계가 이 인간형 재앙으로부터 멸망했다고. 그래서 인간을 증오하게 되었다고. 독자는 절대 저 재앙을 깨워선 안 된다고 생각하여 첫 번째 길잡이인 리카온과 함께 엔티누스를 죽였다. 그런데 운석의 부활을 막기엔 너무 늦어버렸고 결국 그 안에서 5개의 재앙 중 하나, 클로노스를 멸망시킨 재앙 중 하나인 질문의 재앙이라 불리우는 지구 출신의 기환자 명일상이 등장했다. 명일상이 질문의 재앙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한 뒤 대답을 얻으면 강해지는 놈이었다. 즉, 막 깨어난 명일상은 생각보다 약했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틈에 다 함께 힘을 합쳐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명일상을 놓치고 말았다. 만일 명일상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경우 성장할 그 힘은 상상도 못할 정도였기에 최대한 빨리 찾아서 죽여야만 했다. 그런데 그때 이 시나리오의 진행자인 도깨비 독각이 갑자기 명일상을 잡으라는 시나리오를 열어서 명일상과 사람들을 빠르게 접촉시키려고 하였고 이로 인해서 점점 더 명일상은 봉인된 힘을 일깨우고 있었다. 이렇게 내비둬버리면 그 누구도 더 이상 명일상을 막을 수 없는 걸 알기에 독자는 첫 번째 길잡이인 리카온에게서 배운 바람의 길이라는 스킬을 이용해서 유중혁과 힘을 합쳐서 명일상을 제압할 수 있었다. 명일상을 제압하니 이적에 맞서는 자라는 설화를 얻을 수 있었다.
현재 남은 재앙은 단 2개. 유중혁과 이설아에게 개봉동 쪽에 있는 이현성과 합류해서 서쪽의 재앙을 공략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독자는 유상아와 한수영과 함께 중앙의 재앙을 처리하고자 했다. 그 전에 알아야만 할 일이 있었다. 유상아가 그토록 갑자기 강해진 이유. 독자는 유상아의 배우성이 누군지 궁금해서 유상아를 일부러 잠재운 뒤 그 성자를 불러내었다. 유상아의 성자는 바로 올림푸스의 성자들이었다. 분명 현재 있는 곳은 한국. 그렇다면 이곳에는 한국과 관련된 성자들만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어째서 대륙 반대편에 있는 올림포스의 성자들이 유상아의 몸에 깃들어 있는 것인가? 그래서 독자는 그 이유를 물었고 올림포스의 성자 중 한 명이 독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유상아를 화신으로 둔 이유가 이번 세계의 특이점을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유는 이러했다. 개연성을 파괴하는 존재, 유중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유상아에게 붙었는데 유중력을 감시하다 보니 독자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독자에게 한 가지 경고를 했다. 우리는 세계의 멸망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이 여자는 훌륭한 멸망의 방파제로 자라나게 될 것이니 자신들이 하려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왜 하필 유상아인지 독자는 궁금했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훗날 올림포스의 성자들이 어쩌면 적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임을 말이다. 다음날 페인 한동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신이 이기령과 함께 용산구 쪽에 있다면서. 그래서 독자는 일단 용산구 쪽으로 향하고자 했다. 그런데 가던 도중 독자는 어떤 여자아이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독자는 그 여자아이를 보고 곧바로 알 수 있었다. 이 여자아이가 마지막 재앙이구나. 한수영 역시 이 여자아이가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래서 한수영은 당장 죽이자고 말했다. 하지만 유상아는 그 여자아이를 왜 죽이냐며 죽이기를 원치 않아 했다.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신유승. 가장 위험하고 가장 슬픈 재앙으로 불리우는 5번째 마지막 재앙. 사실 신유승은 원작에서 유중혁의 동료였다. 그리고 원작 내용에서는 김나문이 신유승을 죽여서 이 시나리오를 클리어했다. 분명 신유승을 죽이면 이번 5번째 재앙은 그 누구도 죽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독자는 생각했다.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 맞서 싸워야 할 자가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다면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래서 독자는 신유승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훗날 최강 백인의 들 신유승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자 하였기에, 그래서 독자는 신유승을 자신의 첫 번째 화신으로 받아들였고 신유승의 배우성이 되었다. 하지만 말만 배우성이지 설아도 아직 제대로 쌓지 못한 독자가 진짜 성자처럼 배우성이 될 수는 없었다. 다만 신유승은 비스트로드라 불리우는 아이. 신유승이 가지고 있는 다종 교감이라는 스킬과 길들이기 스킬은 그 어떠한 괴수도 길들일 수 있는 엄청난 스킬이었기에, 그래서 독자는 신유승을 성장시키고자 계속해서 코인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한수영은 독자가 자고 있는 사이 어디론가로 가버렸다. 아마도 자신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겠지라며 독자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유상아와 신유승과 함께 용산구 쪽으로 출발하였다. 용산구 쪽으로 가려면 어룡들이 즐비하고 있는 이 강을 건너가야만 했는데 신유승의 스킬로 이 무시무시한 어룡들을 길들일 수 있었고, 어룡들을 타고 그대로 강을 가로질러 용산구 쪽으로 향했다. 용산구로 가는 길에 유상아가 독자에게 물었다. 정말로 저 어린 신유승이 5번째 재앙일 수가 있는 거냐고. 그래서 독자는 설명했다. 사실 이번 5번째 재앙은 저 어린 신유승이 아니라 미래에서 오는 41회차의 신유승이라고. 41회차에서 건너오는 신유승은 너무나도 강해서 절대 왕자의 힘이 아니면 현재로선 상대할 수 없다고. 그런데 41회차의 신유승을 해치우는 손쉬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3회차에 저 어린 신유승을 죽이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유상아에게 끊어진 필름 이론에 대해서 설명했다. 3회차의 신유승을 죽이게 되면 미래에서 찾아온 41회차의 신유승도 죽게 된다고. 그래서 한수영도 신유승을 죽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 용산구에 도착하고 그곳에 있던 이기령과 한동훈과 합류하였다. 그리고 때마침 알람을 통해 서쪽의 재앙과 북쪽의 재앙이 처치되었다라는 정보를 알 수 있었다. 붉은 운석으로 향하던 도중 이지혜를 만날 수 있었다. 이지혜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유중혁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지혜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다. 이번 재앙은 죽이지 않고도 쉽게 클리어할 수 있다고. 이번 재앙에 나오는 놈이 이전에 유중혁의 동료였다고. 독자는 그 소리를 듣고 다급해졌다. 분명 2회차에서 등장한 신유승은 유중혁에게 많은 정보를 주며 도움을 주는 존재로 나왔지만 3회차에선 그러지 않았기에, 그렇게 붉은 운석 쪽으로 다가가자 그곳에는 유중혁과 이설아가 이미 와 있었고 마지막 재앙을 깨우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독자는 말했다. 이번에 나오는 신유승은 너가 알던 2회차 때와는 다른 녀석이라고. 하지만 유중혁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유중혁은 5번째 재앙 41회차의 신유승을 세상에 꺼내고야 말았다. 그 순간 5번째 메인 시나리오가 시작되었다. 범람의 재앙 신유승을 처치하라는 시나리오였다. 역시나 운석에서 깨어난 신유승은 유중혁을 증오하고 있는 상태였다. 유중혁을 돕기 위해 정보를 주고 스스로 희생하여 목숨을 끊었건만
정작 수천 년 동안 이 시나리오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이 41회차의 신유승은 수천 년을 세계선의 미궁 속에서 홀로 떠돌아야만 했기에 동료들을 그저 도구처럼 부리는 유중혁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유중혁을 증오하게 된 신유승. 그런 신유승은 깨자마자 유중혁을 죽이고자 했고, 독자는 그 공격을 대신 맞았다. 그리고 그렇게 단 일격에 죽어버렸다. 독자는 죽자 또다시 불살의 왕이라는 스킬로 살아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전처럼 전지적 독자 시점 3단계 스킬과 충돌하여 3자 입장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다. 그런데 독자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 바로 유중혁이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 이유가 신유승이 독자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독자는 의아했다. 본래 유중혁은 동료를 그저 도구처럼 여기는 존재일 터, 그런데 자신을 동료라고 말하며 분노하고 있다니, 뭔가 그동안 소설 속에서만 보고 좋아했던 주인공이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감격스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런 유중혁의 모습을 보더니 범람의 재앙인 신유승은 더욱더 분노했다. 그동안 유중혁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건만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동료라고 불러준 적 없이 그저 도구로만 이용했으면서, 그때 독자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저 범람의 재앙을 죽이지 않고도 이 시나리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신유승에게 이입해야겠다고. 하지만 신유승에게 이입했을 때 신유승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독자의 무리를 공격할 때 그 힘을 조금 약하게 만들 정도의 완충은 가능했고, 그래서 동료들의 죽음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신유승의 몸으로 들어간 독자는 자연스럽게 어린 신유승과 접촉하게 하여 두 사람의 기억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 기억을 마주한 범람의 재앙 신유승은 매우 괴로워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시간이 지나자 독자는 불살의 왕 스킬로 다시 부활할 수 있었다. 독자는 이 재앙의 신유승을 죽이지 않을 계획이었다. 어린 신유승과 접촉하여 그 기억을 전달했으니 분명 대화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의 제한 시간은 무제한이었기에, 그렇기에 죽이지 않는 것 또한 규정 위반은 아니었으니까 시나리오의 허점을 노린 것이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담당자인 중급 도깨비는 이를 마땅히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시나리오에 개입하였고 신유승의 성격을 강제로 변화시켜서 진정한 악어로 바꾸어 버렸다. 결국 독자는 어쩔 수 없이 범람의 재앙 신유승을 죽여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악으로 변한 신유승을 처치할 방법은 대천사 우리엘을 성자로 두고 있는 악속성 카운터 스킬을 가지고 있는 정의원의 힘밖에 없었다. 딱 타이밍 좋게 북쪽에서 정의원이 이곳에 도착하였고, 그래서 정의원이 범람의 재앙인 신유승을 처치하였다. 죽어가는 범람의 재앙 신유승의 속마음이 들려왔다. 괴롭다고, 이렇게 사라지는 건 싫다고, 죽기 싫다고. 유중혁 역시 신유승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었다. 독자는 놀랐다. 자신이 아는 원작의 유중혁은 동료의 죽음으로 저렇게 슬퍼하는 모습이 멸살법에서도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신유승이 죽어가는 게 안타까웠던 독자는 죽어가는 신유승에게 3가지를 약속했다. 반드시 널 살리겠다고, 그리고 널 이렇게 만든 저 도깨비에게도 복수해주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널 살려내서 새로운 형태로 살아가게 해주겠다고 말이다. 그렇게 범람의 제왕 신유승은 죽어버리게 되어 5번째 메인 시나리오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